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그날 저녁 경비실에서 돌아온 남편 앞에서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하며 모은 퇴직금 일부와 제가 오랫동안 유치원 원장하며 조금씩 모은 돈,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노후자금의 절반이 단 하루 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저는 그저 남편의 평생 꿈이었던 작은 북카페를 차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부 정책자금이라는 말에 완벽한 서류에 한 명이 원장님 같은 분이야말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손을 뿌리치더군요.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결정했어?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명희입니다. 지금은 67이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서울 근교의 한 유치원 원장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그 자리에서 물러난 날, 마지막 졸업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길게 느껴지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 남편의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던 일상이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났거든요. 남편 이정수는 저보다 2살 많습니다. 그 역시 35년 넘게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년 전에 정년퇴직했죠. 우리 부부는 그렇게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았습니다. 법 한 번 어긴 적 없고 세금도 빠짐없이 냈으며 남에게 손 벌린 적도 없었어요. 은퇴 후 첫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남편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여보, 저 벚꽃 좀 봐. 예쁘지? 제가 말하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우리 부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제 퇴직금,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을 합치면 넉넉한 금액이었거든요. 매달 얼마씩 쓰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집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남편이 책을 읽는 동안 저는 TV를 봤습니다. 특별한 일정은 없었지만 평온했어요. 30년 넘게 아이들 울음소리와 학부모 전화에 시달리던 제게 이런 고요함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조금씩 무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우리 뭐 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 취미라도 만들어야 할까?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수업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서예, 요가, 영어 회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마음에 와닿는 게 없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사실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저는 놀라서 물었죠. 뭔데?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작은 북카페 하나 차리고 싶었어. 책도 팔고 커피도 내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35년 넘게 공무원 생활하면서 속으로 그런 꿈을 품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제가 묻자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해봤자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잖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꿈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 부부는 평생 성실하게만 살았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의 꿈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남편의 꿈을 이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북카페 정도면 큰 돈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노후 자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기로 했죠. 은퇴 후 4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옛 동료 이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이 원장은 저보다 1년 먼저 은퇴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지내, 너는? 제가 묻자 이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나 요즘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해.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고 그래. 재미있더라. 저는 부러웠습니다. 이 원장은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그냥 집에서 TV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데 하지만 막상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의 북카페 꿈만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통장을 정리하며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 매달 조금씩 사용하면 20년은 넉넉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이 돈으로 그냥 조용히 늙어가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안 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몇 달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도 말이죠. 은퇴 후 6개월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정부 지원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 문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문자를 다시 읽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한 명이 원장님께서 30년 이상 성실 납세자로 등록되어 우선 선정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제 경력을 알고 있다는 것, 성실 납세자라는 단어. 저는 30년 넘게 정말 성실하게 세금을 냈습니다.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고 신고도 정확하게 했거든요. 점심을 먹고 나서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과 박세원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이번 정책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은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입니다. 일정 금액을 정책자금 계좌에 예치하시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더해서 돌려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저 같은 은퇴자에게 이런 기회가 오는 건가요? 박세원은 설명했습니다. 원장님 같은 분이야말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납세하신 분들에게 노후를 보장해드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박세원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신청 마감이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고 정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박세원이 대답했습니다. 일정 금액을 예치하시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추가해서 더 큰 금액으로 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예치하시면 5억 원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억을 넣으면 5억이 된다. 그럼 차액 2억으로 남편의 북카페를 차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요? 박세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심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부 사업이에요. 서류도 다 있고 공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내주세요. 그날 오후 이메일이 왔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공문서가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문서번호, 시행일자, 담당 부서까지 정확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및 성실 납세자 정책자금 지원 사업 안내. 저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30년 넘게 유치원을 운영하며 각종 서류를 다뤄온 경험으로 이상한 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했어요. 문서 형식, 갈골, 문장 구조, 정부 공문서 특유의 딱딱한 표현들, 심지어 하단에 담당자 연락처와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서류가 완벽해 보여도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여보, 북카페 아직도 하고 싶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근데 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남편은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하고 싶지. 근데 우리 나이에 새로 사업 시작하는 건 무리야. 그냥 꿈으로만 간직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꿈을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꿈을 이뤄주고 싶다고. 3억을 넣으면 5억이 되고 차액 2억으로 작은 북카페 정도는 충분히 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마. 위험해. 이렇게 말할 게 분명했죠. 그래서 혼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5억을 받으면 그때 남편에게 깜짝 선물로 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북카페 차리자. 내가 돈 마련했어.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얼마나 기뻐할까. 다음날 박세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박세원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가 편하세요? 저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박세원을 만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었어요.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과 박세원. 팀장 명함에는 정부 로고와 함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세원은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이었어요. 정부 지원 사업의 구조, 예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모든 게 전문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은퇴자의 노후를 돕기 위해 만든 겁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건가요? 박세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이건 정부 사업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서류를 보여드릴게요. 그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까지 꺼내 보여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날 저는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박세원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에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의 기뻐할 얼굴을 상상했어요. 곧 우리 부부는 작은 북카페 주인이 될 거라고, 남편이 평생 꿈꿔온 일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그리고 며칠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도.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입금 마감일이었어요. 박세원에게서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오늘 오후 3시까지 입금하시면 월요일에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을 보내는 것, 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론 계속 계산이 돌아갔어요. 지금 보내면 월요일에 더 큰 금액으로 돌아온다.
그럼 남편 꿈을 이뤄줄 수 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남편에게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오늘 뭐 할 거야? 물었고, 저는 그냥 마트 좀 갔다 올게 대충 둘러댔습니다. 오전 10시쯤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송금하려고요. 금액이 어떻게 되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쪽지에 적어뒀던 금액을 보여줬어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무슨 용도시죠?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직원은 한 번 더 확인하겠다며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박세원에게 받은 공문서를 보여줬어요. 직원은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송금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직원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확인하셨죠? 진행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금 완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출금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큰 돈을 보냈구나. 손이 차갑게 식더군요. 하지만 곧 안심했습니다. 월요일이면 더 큰 금액이 들어온다. 그럼 모든 게 괜찮아진다. 은행을 나와 박세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송금 완료했어요. 박세원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원장님 축하드려요.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지원금이 입금될 겁니다. 입금 확인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큰일을 저질렀다는 생각과 동시에 남편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마트에서 뭐 샀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 별거 없어. 그냥 둘러봤어. 남편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평소처럼 보냈어요. 남편과 함께 산책하고 집에서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계속 월요일 생각이 났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날, 남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날, 일요일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온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남편의 기뻐할 얼굴을 계속 상상했습니다. 여보, 우리 북카페 차릴 수 있어. 내가 돈 마련했어.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 월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문자는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30분. 박세원은 오전 10시까지 입금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을 먹고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9시, 9시 30분, 9시 50분, 10시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는 없었어요. 통장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액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시 10분 박세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10시 30분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 20번, 30번 모두 연결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누구한테 전화하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11시 박세원의 이메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명함에 적힌 사무실 전화번호로 걸었습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점심도 먹지 못했습니다. 계속 전화만 걸었어요. 계속 메일만 보냈습니다.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디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친구 만나고 올게. 남편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로 갔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건물에는 다른 회사가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실에 물어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과가 어디 있나요?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부서는 없는데요. 이 건물엔 정부 기관이 없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사기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책자금 지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큰 금액을 송금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꺼냈습니다. 공문서, 명함, 이메일 내역 통화 기록, 송금 증빙. 경찰관은 서류들을 살펴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런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피해를 입으셨어요.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렵습니다. 대부분 범인들이 빠르게 돈을 인출해서 해외로 빼돌리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조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경찰관은 접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 말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왔어? 늦었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돈이 없어졌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돈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박세원이라는 사람, 송금한 돈 모든 걸.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얼마를?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의 절반.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결정했어?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여보 북카페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걸 해주고 싶었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내 꿈 때문에 우리 노후를 걸라고 한 적 없어. 그날 밤 남편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어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욕심을 부린 것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것도.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은 없었어요. 박세원이라는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송금한 돈도 이미 인출되어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고 저는 낮에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계산해 보니 매달 조심해서 쓰면 10년 정도는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더 들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그보다 빨리 바닥날 수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30년 넘게 유치원을 운영하며 각종 서류를 다뤄온 제가 왜 그 순간만큼은 판단력을 잃었을까?
공문서의 로고, 담당자의 명함, 완벽해 보였던 서류들 모두 위조였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게 가짜였어요. 그리고 가장 아픈 건 남편의 꿈을 이뤄주려던 선한 의도가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몰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돈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사용하면 10년하고도 몇 년 더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무 문제 없이 살았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훨씬 빨리 바닥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일 알아봐야겠어. 처음으로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뭐든 할 수 있는 거. 69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아파트 경비원 유니폼이었습니다. 이거 내일부터 입어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들어가도 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앉아 경비원 유니폼을 보고 있었어요. 35년 넘게 공무원 생활했는데 이제 경비원이야. 남편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더 벌었어야 했어. 당신이 그런 사기에 안 넘어갔을 텐데 우리는 서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경비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67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근처 마트에서 계산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지원했고 면접을 봤습니다. 이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유치원 원장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면접관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지원하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어요. 남편과 제가 둘 다 일하면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마트 유니폼을 입고 명찰을 달았어요. 6번 계산대 한 명이 30년 넘게 한 원자님 소리 들었던 제가 이제는 6번 계산대 계산원이 되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손이 떨렸습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가져왔어요. 봉투 필요하세요? 제가 물으면 손님들은 대답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친절했고 어떤 손님은 무뚝뚝했습니다. 오후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 엄마가 계산대에 왔습니다. 어머, 원장님? 그 한마디에 손이 떨렸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일해요. 그 엄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막 경비실에서 돌아온 참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고생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계산을 했습니다. 남편 월급과 제 월급을 합치면 매달 통장에서 나가는 돈을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더 벌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함께하면 돼. 하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매일 아침 각자의 일터로 나갔어요. 남편은 경비실로, 저는 마트로. 69과 67의 부부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체력적으로 버거웠어요. 발이 아팠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잠에서 깼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나가보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원 유니폼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북카페 하고 싶다는 말 안 했으면 당신이 그런 사기에 안 넘어갔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욕심을 부린 거야. 당신 탓이 아니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로 원망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일터로 나갔어요. 힘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마트 일도 경비 일도 처음보단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옛 동료 이 원장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명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어. 지금 마트에서 일하고 있어. 이 원장이 놀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머, 정말? 무슨 일이야?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원장은 끝까지 듣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근데 명희야, 너 정말 대단해. 그 나이에 다시 일어서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조금 자랑스러웠어요. 이 원장이 말했습니다. 나도 도서관 봉사활동 하는데 너도 시간 나면 한번 와봐.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거야.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돈만 버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 다음 날 이 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나도 봉사활동 해볼래. 그 주말 동네 작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맞벌이 가정아이들이 주말에 와서 책을 읽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에 한 할머니가 살았어요. 제 목소리에 아이들이 집중했습니다. 30년 넘게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봤던 경험이 살아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돈을 받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쓸모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줬어. 재미있더라.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당신은 아이들이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여. 남편도 변했습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 밥 드셨어요? 남편이 경비실에 오는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가끔 라면을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신도 좋은 일 하네. 제가 말하자 남편이 웃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지. 우리 부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잃었지만 다른 걸 얻고 있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벌어온 돈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 속도면 천천히지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줘서. 사실 처음엔 정말 화났었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는 거잖아.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함께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여유로운 삶은 아니었지만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앞으로가 불안하긴 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됐어요.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사기를 당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그날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매달 조금씩 모은 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마트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시간이 빨리 갔어요. 동료들과도 친해졌고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이모, 오늘도 고생하세요. 젊은 손님들이 인사했습니다. 남편도 경비일에 적응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남편을 좋아했어요. 경비 아저씨 친절하시네요. 주민들이 칭찬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조금씩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기다렸어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한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 이야기를 집에서도 해요. 책 읽어주시는 거 너무 좋아한대요. 그 말을 듣는데 뿌듯했습니다. 제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1년 반쯤 지났을 때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에 같이 산책할까? 오랜만에 듣는 제안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토요일 오후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1년 반 전 생각나?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여기까지 왔네. 정말 그랬습니다. 1년 반 전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조금씩 일어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보다 조금 늘어나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2년 동안 꾸준히 일하고 모은 결과였습니다. 여보, 이거 봐. 저는 남편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놀라워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직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 선생님, 시간 좀 늘릴 수 있어요? 손님들이 선생님 계산대를 좋아하시거든요. 월급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파트 관리소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비원 정말 성실하세요. 주민들이 관리소장에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얼굴에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 말이야.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작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진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엔 돈은 있었지만 할 일이 없어서 무료했어. 근데 지금은 바쁘잖아. 사람들도 만나고 쓸모도 있고. 저도 공감했습니다. 나도 그래. 힘들긴 한데 의미가 있어. 우리 부부는 돈을 잃었지만 다른 걸 얻었습니다. 일의 의미, 사람들과의 관계, 서로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은 사기를 당한 지 2년하고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트로 출근했어요. 남편도 경비실로 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통장 잔액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회복하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 더 일하면 예전만큼 여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절망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조금씩 일어섰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해서입니다. 정부 지원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아무리 서류가 완벽해 보여도 의심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은 절대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큰 금액을 송금하기 전엔 반드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한 번의 확인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빠를수록 돈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처럼 늦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에게 상의하라는 겁니다. 저는 남편 몰래 진행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고민하세요. 노후 준비는 돈만이 아닙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상 수입원 확보, 건강 관리의 모든 게 함께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67, 69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저희 부부가 증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 때일수록 서로를 탓하게 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도서관에 갈 겁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거예요. 많은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제게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행복입니다. 남편도 오늘 저녁 경비실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를 위해 저녁을 준비할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남편은 그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이게 진짜 노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